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가도요.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이동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점점 이 지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오프라인 지갑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모바일 지갑, 스마트 지갑 시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갑 얘기인데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오늘까지 일주일 진행이 됐고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지갑들을 많이 안 열었다.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는 이것 때문에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겠다는 의지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번 행사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은 2019.53 플러스 13.69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674.97 마이너스 4.8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800억이 넘는 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이 2,000억이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오늘 보험 쪽에서는 한 1,600억 정도 매물이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만 본다라면은 오늘 기관이 정말 가열찬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953억의 매도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많은 매도였었고요. 외국인들도 한 24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한 3일 동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이 좀 하락이 좀 많이 심화되는 모습들이 내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소는 반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 효과가 좀 코스피에서는 뚜렷하게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19,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어제 다들 보셨다시피 10만 원 정도 올랐었는데요. 네. 네,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포트에 없으면 좀 안 되는 그런 네. 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현대차도 오늘 현대차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와 네. 글로비스 등이 좀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데 일조를 한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내수주들의 순환 시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좀 많이 이어졌고요. 코스닥 네. 시장의 개별주들의 하락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TPP의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모습들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특허권에 대한 기간을 예.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좀 제약주들한테 많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뭐 제약 바이오 주식들 안 좋다 하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네. 또 한 번 더 얻어맞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뭔가 좀 포인트를 찾아야지만 좀 반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예상 실적이 괜찮고 뭐 본사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좋았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가 좋다고 다른 대형주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형주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게 있네요. 삼성전자가 거래소에서 보통 여러분들 좀 투자하실 때 지수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 네. 지수가 많이 빠지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 답은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질 때는 같이 다 모든 종목이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네, 올라올 때는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최근 지수 관련주들 반등에 있어서 삼성전자만 외면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에 근접했지만 2,000포인트를 뚫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이 필요했는데 삼성전자가 네. 그 역할을 좀 해준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수 저희 뭐 요새 농담식으로 뭐 이렇게
무슨 깡패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어깨가 넓은 사람은 어깨 깡패 뭐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 지수 깡패 역할을 최근에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서프라이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애널리스트들이 좀 예측이 많이 틀린 상황이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특별히 환율의 효과를 좀 많이 봤고요. 그렇죠.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깔고 가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네. 휴대폰 쪽에서 잘 나와야 되는데 휴대폰이 사실은 좋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좀 관련 부품주들도 좀 약세를 보인 그런 흐름이 있었고 반대로 네. 반도체가 좋으니까 또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연결돼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계속 사줘가지고 화장품주가 좋았는데 이 화장품주도 약간 주춤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로엔 주가가 빠졌어요. 네, 오늘 음원주들 최근에 좀 흐름이 SM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네. 로에는 뭐 오늘 뭐 아이유가 뭐 내용이 예. 있어서 뭐 좀 그렇게 좀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최근에 중국 기대감으로 계속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좀 불구하고 좀 빠지는 이슈들은 보면 이제 중국에서 앞으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따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규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소 이제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심하게 올랐던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최근에 하락세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뭐 삼성 LNS 같은 경우가 급락이 최근에 좀 많이 이어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형주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선전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야구 선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예. 야구 선수는 돌아가셨는데 예. 롯데 문제 정말 끝나질 않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그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였던 네. 신동주 전 롯데 일본 롯데 부회장,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이죠. 네. 소송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제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격호 총괄회장도 이제 일본 법원에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함께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모든 이제 신동빈 회장이 7, 8월 이때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해임 네. 결정 같은 것들이 그렇게 네. 얘기한 거고 또 이제 법적인 분쟁에서 많이 나타나는 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롯데 쇼핑을 상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법원에 이제 롯데 호텔 부산을 상대로 한 자신에 대해서 이사를 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 그러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아내가 읽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또 특히나 자신의 그 소속이 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원치 않았던지 SDG 코퍼레이션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SDG가 아마 신동주의 약자가 아닌가. SDJ.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법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롯데그룹이 신동빈 체장, 원롯데, 원리더 이런 체제가 굳혀진 게 아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보이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제1롯데월드를 찾아가서 신동빈 체제를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여전히 아버지인데요. 신격호 회장이 노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롯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봤을 때 그때 행동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면 오늘의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에게 이제 위임권 같은 걸 위임장을 주고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뜻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본인은 잃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새롭게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방식이 다 일본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그렇죠. 많이 뭐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인인 이제 부인이 한국어로 이거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신동주 부회장이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이제 그 부인은 한국 교포지만 한국분이고 신동빈 회장은 뭐 한국말을 좀 잘하지만 부인은 일본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도 차별화 포인트를 좀 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주총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신동주 부회장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거 자기가 참여했는데 그거를 정당성이 없다라고 뒤집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좀 계속 좀 시끄러울 수 있는 소지는 그렇죠.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주총에서 판단을 어떻게든 그렇게 내려지는 것을 뭐 방치를 했든 인정을 했든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도 또 고령인 아버지를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적잖이 들어요. 그런 면들은 좀 어려울 텐데 법정에서 다툼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승산이 보이니까 하는 게 아닌가. 일단은 계속 끌어갈수록 사실 신동빈 회장은 갖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신동주 부회장 오늘은 그런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얻을 것이 많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정도의 판단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송이라는 게 보통 3심까지 올라가면 1, 2년씩 걸리는 건 보통인데 그 과정에서 양측이 조정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워낙 그 양쪽이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죠. 롯데 측의 공식 입장도 나왔나요? 롯데 쪽은 일단 그 공식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파악 중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소장이라는 것이 도착을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일단 그 과거에 주총 결정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도이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이 일단은 롯데는 가뜩이나 최근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또 이게 또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또 신격호 회장의 지난번 어렵게 제1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그런 과정 같은 거에서도 그것이 이런 사태를 좀 촉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렵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는데 2.7%면은 우리 정부 예상치보다는 많이 낮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3.1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 5월에 연회 협의 때 내놓은 IMF의 예측치도 3.1%였는데 이게 이제 2.7%로 떨어지면서 0.4%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한국은행의 성장률 예상보다 더 낮은 수치인데 IMF가 한국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난해 10월 이후에 1년간 올해 이제 한국 경제,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 포인트나 떨어졌던 사실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IMF는 뭐라고 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나요? 일단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중국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많이 거론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국의 하락 속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3.3%, 3.1%이긴 하지만 3%대인데 우리는 이제 2.7%면 계속 이런 거에 뒤처지는 상황이고 과거에 우리가 이머징으로서 고성장 국가였는데 이런 것이 좀 좀 성장 엔진이 훼손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정부도 오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세계 경제 흐름과 비교하면 나름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등 위험 요인이 있긴 하지만 남은 기간 3.1%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IMF 쪽이랑은 조금 다르죠? 인식차를 드러낸 거죠. 근데 오늘 발표된 게 그린북이잖아요. 그린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베이지북처럼 기존의 그 흐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동시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지난달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좀 언급돼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과연 네.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소비하기 위해서 지갑은 안 열어도 경조 사이에 지갑 열어야지 되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담되기도 많이 하는데 예. 또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신혼여행 관련해가지고 뭐 잘못된 것 때문에 민원 해소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예,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소비자 피해 사례 뭐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제 이 신혼여행과 관련해서 여행사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유약금을 요구하는 불만이 138건으로 전체의 한 65% 정도 됐고요. 네. 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택사항이었던 옵션이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약 불이행, 뭐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이 43건으로 20%였고요. 이제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행사와 계약할 때 뭐 특약사항이라든지 여행사의 이제 영업 보증보험 이런 가입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지 신혼여행 가서 현지에서 당하는 낭패 같은 것들을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카카오가 다시 또 그 감청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에 오르고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는 강력하게 이 검찰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고개를 좀 숙이는 느낌이네요. 네, 검찰이 어제 이제 뭐 감청영장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제 대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함께 이제 감청영장을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삭제하고 내용만 받아가지고 일단 검증한 다음에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명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 제한 조치에 뭐 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텔레그램으로 망명 갔었다가 슬금슬금 다시 카카오톡으로들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카톡 쓰는 사람들은 계속 좀 불안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카카오톡에서는 뭐 이런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뭐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고 뭐 이제 단체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익명 처리가 돼서 이제 자료를 제출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카카오톡 쪽에서 이제 주장한 것은 비밀 채팅 기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 이제 대화 내용 전체가 암호화돼서 뭐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가 뭐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수사기관이 개별 사용자들의 이제 스마트폰을 걷어가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대화 참여자가 모든 메시지를 읽으면 이 메시지가 서버에 자동으로 삭제돼서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제 PC에서도 카카오톡을 쓰는 분이 많은데 PC에서는 안 되고 모바일에서만 이게 해당이 되니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만 된다는 것은 자동 삭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불안감 같은 것도 남아 있을 거다.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진일보한 무언가 기능 같은 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어서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속 좀 불안한 감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플라스틱 카드 긁는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모바일 카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스마트폰을 갖다 두면은 앱이 실행이 되면서 결제가 되는 스마트 지갑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최근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멤버십 포인트 적립 또 뭐 할인 정보 안내, 결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모바일 지갑 시장이 블루칩이 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철환 씨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필리핀 화상 영어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육 출판 쪽에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한 20년 근무했었고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쪽에 기획을 한 10년 정도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한 3, 4년 정도 되겠네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61살입니다. 구직 활동하시면서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 필요한 장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정 관리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나의 스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더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좀 가다듬었고 면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61살이면은 취업을 이렇게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했었고 그 미안함이 여러 가지 자신감을 또 잃게 하고 그런 소외된 어떤 부분들이 더더욱 취업을 하기 힘들었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층 모든 분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좀 시작해야 한다 이런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과거의 나를 잊고서 앞으로 갈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또 강점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설정되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은 취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오늘은 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인 박철환 씨를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생생 인터뷰는요. 모바일 지갑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지갑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갑 시장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좀 과장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지갑 안 들고 나가도 될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결제도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 핀테크, 이게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지갑, 모바일 지갑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주성호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좀 개념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모바일 지갑하고 스마트 지갑은 같이 쓰이는 건가요? 아무래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스마트 지갑이라는 게 사실 똑똑한 지갑이라는 의미로 예. 기존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지갑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요. 네. 모바일 지갑은 스마트폰에서 통용되는 지갑이라는 의미로 모바일 네. 지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예.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표현이고 그러면은 간편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모바일 결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쓰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서 한번 좀 네, 정리를 맞습니다. 해봤어요. 예, 혹시 주 기자님도 쓰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메신저로 유명한 모 회사 카카오의 카카오페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모 회사 카카오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죠. 네. 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곳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실업 월렛이라는 것도 쓰고 있고요. 네. 두 개나 쓰고 계시네요? 예. 네. 그러면은 편하세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네. 지갑이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제가 기존에 들고 다니는 지갑에는 이제 신분증밖에 안 넣고 다니고요. 필요한 결제용 카드나 멤버십 카드는 다 빼서 스마트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입력해 놓은 셈이죠. 그래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 기자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카드라는 것들은 신용카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용카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적립카드 이런 것도 되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자주 가는 빵집이나 커피숍 거기서 우리가 한 번씩 갈 때마다 적립되는 멤버십을 네. 적립할 수 있는 카드도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네. 업계에서 1위 서비스 사업자는 어딘가요? 지금 현재 업계 1위로 통용되는 곳은 SK 플래닛이 서비스하고 있는 실업 월렛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실업 월렛이요. 예. 네. 지금 현재 가입자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약 1,500만 명 국민들이 쓰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전국에 실업 월렛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이 약 6만여 개가 있습니다. 6만여 개면은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곳이죠. 네. 굉장히?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실업페이라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업 월렛? 이걸 네, 많이 맞습니다. 봤는데 네. 이게 그냥 실생활에서 뭐 편의점 가서 결제하고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실업 월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편의점이나 카페 혹은 빵집의 멤버십 카드나 그리고 그 빵집 같은 곳에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실업 월렛은 비콘이라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예. 그 빵집이나 커피숍 혹은 가맹점에 설치된 비콘 기기 근처를 저희가 지나갈 때 그 가맹점에서 무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처를 걸어가고 있으면은 이 근처에 이 가맹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라고 네. 저희가 알려주는 거죠. 네. 제가 지나가면은 제 바코드가 찍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네. 앵커님이 지나가실 때 예. 어디인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맹점에서. 정말 간편해지긴 하지만은 싫은데. 그렇군요. 네. 그 실업 월렛 말고 또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유명한가요? 최근에는 지난 8월에 통신사인 KT가 출시한 클립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인 얍 컴퍼니에서 나온 얍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하고 삼성에서 내는 삼성페이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삼성페이는 쉽게 말하면은 결제만을 위한 서비스인 셈이고요. 네. 클립과 얍 같은 경우에는 결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멤버십을 모두 통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방식이 그러면은 삼성페이하고 이런 다른 지갑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내에 장착된 칩을 이용한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갤럭시에서만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이폰이나 다른 LG에서 만든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네. 대신 클립이나 얍 같은 서비스는 앱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항상 좀 우려되는 게 이런 시장이 들어가면은 대기업들이 이기고 벤처기업들이 내놓은 것들은 그냥 흡수돼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합 소리 같네요, 좀. 그래서 굉장히 좀 야심찬 애플리케이션 같은데 어때요? 네네. 사실 얍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 서비스가 된 게 지난 8월인데요. 네. 가입자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약 300만 명 정도로
적지 업체 않네요. 1인 실업원래에서에 비하면 조금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지갑도 지갑이지만 O2O잖아요. 오프라인하고 네, 그렇죠. 온라인을 잇는 것. 예. 근데 이 O2O 시장이 이런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 때문에 더 좀 많이 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O2O라고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서비스들이 카카오 택시, 그렇죠. 슬랙 택시 같은 택시 예.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그 택시 서비스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결제 수단으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제 추후에 기술적인 부분이 개발이 된다면은 네. 택시를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에 내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 된다면은 네. 조금 더 발전돼서 이용자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 그리고 카카오 페이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이버도 사실 오토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에서는 아직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의 영향력이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라인 이용자들이 많은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네이버는 일본에서 카카오 택시와 동일한 라인 택시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라인 메신저를 활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반찬을 배달할 수 있는 라인 배달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직 그럼 페이는 없고요. 페이로 있습니다. 네, 페이도 라인 있고요. 택시의 라인 페이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일본에서만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역시 좀 사용자가 많은 곳에서 먼저 서비스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맞습니다. 가계부 앱도 요즘 인기라고 하던데요? 네, 가계부도 사실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경제 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카드사의 결제 내용 문자나 은행사의 입출금 관리 내역 문자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스마트 가계부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SK텔레콤이 지난 6월에 출시한 돈 버는 가계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것도 SK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먼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외신에서 봤는데 보안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제 눈에 더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삼성이 루프페이라는 업체를 사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루프페이가 중국 해커들한테 공격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봤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다 담고 있으면은 해킹해서 다 빼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걱정이 좀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간편 결제 같은 서비스나 스마트 지갑 등 자신이 민감한 개인정보 혹은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안을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지갑 같은 이런 서비스를 기본적인 잠금 모드를 지원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면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서비스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런 서비스의 지문 인식을 이용한 인증 제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만약 제가 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예. 제 지문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문을 가져가는 일은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안 기술도 같이 좀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주성호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네, 좀 띄워드려도 되나요? 네. 네, 오늘 제가 외신 보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가 그 G사라고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굉장히 큰 세계적인 업체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이제 맛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못하면 기존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이제 선거 다가오는데 네. 선거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SNS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거짓을 올리진 않으니까 네. SNS에서 보인다면 그게 네. 사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나 리서치 업체 그리고 빅데이터 업체는 같이 이렇게 좀 통합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같이 가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네. 데이터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정말 빅해지고 있죠. 근데 이 SNS 상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뭐라 그래야지 될까?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미어라고 해야지 될까요? 충. 네. 벌레잖아요. 네. 소위 어렸을 때 식충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그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충이 또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요새 나오는 게. 예, 왜 나오죠? 제가 SNS만 놓고 분석했을 때는 2011년도에 충 얘기가 잠깐 나왔었더라고요. 그때 처음 나온 충은 뭔가요? 설명충, 진지충이 이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뭔가 너무 막 설명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 싫잖아요. 예. 우리 전에 맨스플레인인가 이런 식으로 뭐 남자가 너무 여자들한테 예전이 아니라 하는, 지금도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당시에부터 조금 이제 언급이 됐었다가 2014년도에 부터 이제 언급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사실 저는 이제 요런 좀 사회에 대한 신조어들,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뭔가 안 좋은 신조어들은 뉴스 쪽에서 많이 달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 시작은 이제 어떤 그 일반 사용자들이 쓰지만 요거를 부각시키는 거는 약간 뉴스 쪽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죠. 사회에 안 좋은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붐을 일으키게 해주는 역할을 뉴스가 해주는 것 같고요. 충은 근데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면은 부정에 속하죠. 당연히 이제 부정이 높은 단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혐오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뉴스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된 것들은 블로그보다 트위터 상에서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도 블로그보다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혐오라는 거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그런 표현이긴 한데, 뭐 여성 혐오, 경멸, 불편, 뭐 관련해서 그 전에 다뤘던 헬조선, 이런 얘기들도 같이 언급이 돼서, 요새 나오는 신조어들 제가 80% 정도가 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신조어들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조어도 조금 부정에 가까운 신조어라고 봐야죠. 그렇죠. 여혐이라고 줄여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주 싫어한다 극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가장 큰 혐오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충이 요새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끄는 건 이 성별,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런 혐오하는 대상을 지금 이제 언급을 많이 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166%, 한 34만 7천 건 정도로 되게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비율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성별이라고 하면은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요? 여성은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그래서 맘충, 그다음에 한남충, 이게 이제 맘충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표현이고. 한남충은 뭐예요? 한남충은 이제 한국 남성이라고 해서 한국 남성을 비유한 한남충인데 이 맘충이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됐었던 거는 모 커피숍에서 애를 유모차를 엄마가 못 들고 들어오게 그것도 했었죠. 했고 또 머그잔에다가 애 소변을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하해서 이제 맘충이다라고 이제 해서 그때부터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좀 퍼졌고 이 한남충은 이제 또 여성들이 이제 남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작정하고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남성에 대한 그런 혐오하는 그런 신조어로 나와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는 막 거의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된 남성들이 좀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대항해서 여성들이 좀 모이는 커뮤니티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메갈리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메갈리안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 메르스하고 이갈리안의 딸들이라는 그
그 책이 있는데 예전에 만화책 아니었나요? 여성학 배우시는 분들은 꼭 그 책을 본다고 하는데 페미니즘을 좀 다룬 그런 책인데 이걸 이제 합성어로 왜 메르스인가라고 봤더니 우리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여성분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확진 환자라 지금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격리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기서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이제 메갈리안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런 모 사이트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고 있고 여성들이 남자한테만 우리가 남성한테만 당할 수 없다라는 걸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고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이 성별의 대결을 지금 충 얘기로 이어가실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성별 간의 대결이 요즘에 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원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 뭐 사회 불균형 또 뭐 또 노동 시장의 불균형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못하신 분들한테는 이 정해진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남성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요새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좀 빚어지고 있고 또 성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본인이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계가 느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행위들이 본능적으로 익숙하게 지금 하는 것 같고 이런 열등감 때문에 이제 생기는 부분. 내가 뭔가 좀 열등감이 생겼을 때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세대 간의 갈등에서 다시 이제 또 남녀 간의 갈등까지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계속해서 안타까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굳이 성별은 아니고 뭐 어떤 양극화라든지 여러 갈등이 다 여기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으로 지금 다 있는 거고 뭐라도 지금은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걸려든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짧은 것만 좋아하고 진지한 거 싫어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썸 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지함을 거부하는 것들이 일환으로 그런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새 뭐 진지함에 대한 경계, 그 설명충, 진지충, 맞춤법충도 있어요. 너무 맞춤법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피곤하다. 제가 왠지 피곤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설명충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되게 또 많이 경계하고는 그런 충이고 뭐 문법 납치, 뭐 문법 변태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써요. 뭐 과잉 문법 납치는 뭐예요? 뭐 문법을 좀 어떻게 좀 변형돼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뭐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표준말이나 고운말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순응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를 또 지나치게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빨간 펜 들지 말아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 싫어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직업별로도 좀 뭐 충들이 많이 있죠. 이 급식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기 전에 학교에 와서 미리 밥을 먹는 학생들은 이제 급식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충이라고 해서 또 이 종합대학교에 다니는 그 이제 입학금, 등록금, 계절학기 등등을 다 이제 막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이제 돈을 계속 이제 써대는 이런 것들을 뭐 실제 올라와서 이제 자취하는 그런 대학생들은 또 자취비, 생활비 더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막 계속 쓰는 그런 것. 대학생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충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하나요? 뭐 이분들이 칭하다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 취업을 위해서 토익 공부하는 것까지도 뭐 토익층이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네요. 지금은 어떻게 붙이기가 되게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하면 그냥 다 붙여서 안 좋게 보이게 하는 아주 편한 단어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출근하는 사람들도 이제 출근충이다라고 해서 억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벌레로 비유하는. 보니까 되게 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정말 궁금했었는데 부먹충이 뭐예요?
부먹충이요? 예. 이제 탕수육 먹을 때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몰라요. 네. 부어 먹는 사람이 있고 찍어 먹는 사람이 있고 저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부어 먹는 걸로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그 부어 먹지 않고 옆에다 두고 찍어 먹는. 그래서 이제 그 찍어 먹는 사람은 찍먹충, 부어 먹는 사람은 부먹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대립이 되네요. 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였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30년 전엔 저축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10년 전엔 주식을 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을 넘어 금융투자의 시대. 하나대투증권에서 하나금융투자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